형편없는 조선이요 대신뿐 아니라 왕자도 애국심이나 명예심 같은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이타심에 지나치게 무감각해져서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도 못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4년 이제 을사보호조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세과 장군이 황제 영접을 받는 모습을 보니 고통스러웠다. 고집스러운 그 인간 고종의 부구제불능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이기심과 부도덕함은 지난 40년 동안 조선에 수치스럽게 축적되어 왔다. 자기 나라의 백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나라 국민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습성은 조선인의 제2의 천성인 것 같아. 조선에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아랫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이에서 비인간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좌홍 선생 보고 친일파라 그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이 구절 한번 이거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1904년 12월 23일입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조선의 상황을 개선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황제의 탄압적 특권을 제어하는 것뿐이다. 일본은 단 한마디로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공사관이 이런 일을 하는 대신 조선의 해로운 일을 다 하도록 황제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이 자꾸 조선을 뭘 개혁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럴 거면 너무 간단. 고종이 지금 하는 짓을 못하게 해서 권력을 뺏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뭐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지금 이상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치호는 그걸 꿰뚫고 있는 거고요. 10월 20일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실 겁니다. 황제가 자신이 편리한 대로 시계바늘을 시간을 마음대로 맞춰요. 이를테면 어떤 행사, 졸곡이 12시에 시작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하자. 황제는 오후 2시쯤 기상한다. 황제가 용변을 보고 식사를 하고 무녀 등과 잡담을 나누고 나면 오후 4시나 5시 또는 6시가 된다. 황제는 시계바늘을 12시에 맞춰서 시계가 12번을 치도록 명령을 내린다. 즉 4시나 5시, 6시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 12시가 되었다고 선포되는 것이다. 황제는 파렴치하고 거지 같은 허영식 덩어리다. 황제는 영원히 살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절대군주입니다. 이게 시간 마음대로 바꿉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러일 전쟁 5년 1월 3일이 되니까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윤치호는 외교권 박탈 이거 할 거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류순항이 그저께 그러니까 러시아군을 류순을 점령하고 있는 그 러시아군을 일본이 가서 깨뜨립니다. 일본에게는 그저께 항복했다. 일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란 말인가. 그렇게 거대한 사건들, 조선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거대한 사건들이 우리 조선과 랴오뚱 반도를 분리하는 좁은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황제와 대신들은 밤낮으로 유치한 의식, 옹졸한 음모, 자신들의 지긋지긋한 권력 아래 있는 비참한 수천만 명의 피를 빨아먹는 일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류신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선양에서 쿠르파킨 장군을 공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점점 더 확고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정확히 내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막 일본에서 돌아온 사촌동생 치성은 조선인을 모두 반일 인사로 몰아가고 있는 일본의 탄압과 독재와 야비함은 오히려 가장 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오만이 기꺼이 노예가 되려고 하는 조선인의 가슴에 독립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안 됐을 텐데, 독립이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을 텐데, 일본하고 경쟁도 안 했을 텐데, 이 반일 감정을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일으켜주고 있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다행이라고 지금 윤치성이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2주일 동안 힘겨운 전투를 끝낸 일본은 선양에서 러시아를 몰아냈어. 이제 선양 전투에서까지 이깁니다. 3월 21일 날. 따라서 연이은 성공은
연이은 성공이 일본의 군대에 왕관을 씌우고 있다. 그런 동안 조선의 황제는 관직을 팔아넘기고 장난감 같은 궁궐을 짓고 일본의 반대에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서 산과 강의 정령들에게 기도하는데 돈을 낭비하느라고 막. 여러분, 이게 YMCA가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이게 YMCA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수준으로 보나 국제관계로 보나 일본과의 관계를 보나 무슨 환경, 의료, 보건 모든 면에 있어서 조선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YMCA를 만든 분들이 YMCA가 그토록 필요한 거고 그토록 놀라운 거라는 것을 느끼셨을까? 알았을까? 절감을 했을까라는 것은 이 당시에 조선의 환경을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비슷한 1950년대, 40년대의 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게 이제 게일 목사가 써놓은, 기록해 놓은 거죠. YMCA 회관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903년입니다. YMCA는 이제 시민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회관은 상령들과 관가의 중심에 위치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대지 역시 훌륭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마웠던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회관으로는 협소하여 더 큰 회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YMCA를 통하여 우리 단연간의 소원이던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류층의 자녀들, 상인들의 자제들, 선비나 양반의 자녀들이 모여와 한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밤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도서관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공간이 생기면은 여러분 무슨 스타벅스 새로 하나 열렸다고 해서 뭐 어디에 뭐 스타필드 하나 열었다 그래서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에 1903년에 이런 공간, 이런 목적으로 한 공연이 생겼다는 기적입니다. YMCA야말로 지금 천시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MCA는 이 도시 청년들의 유일한 집회 장소로서 또 실질적인 사교 장소로서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미시는 구미의 세력에 밀려 무너져가고 있으며 국민생활은 전면적으로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천시를 만나고 국민생활이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몸바쳐 일하는 애국자들에게 다시 없는 기쁨이요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YMCA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윤치호 일기는요, 거의 매일같이 오늘은 YMCA에 출근했다라고, 오늘도 YMCA에 출근했다라고 시작됩니다. 왜? 모든 아까 성산 선생님 말씀하신 듯이 독립협회까지도 실패한 다음에 유일한 희망은 YMCA라고 저항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굳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 YMCA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목소리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YMCA가 생겼을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오늘 함재범 박사님께서 지금 책을 쓰고 이 윤초를 중심으로 책을 쓰고 계시는데, 아마 그 일부를 오늘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YMCA가 이제 곧 창립 120년을 맞이하면서 120년사를 쓸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YMCA가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바꿔놨고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죄송하지만 한 25분 정도로 발표자들께서 맞춰주시고요. 지금 바로 김일환 박사님, 서울장신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계시는 김일환 교수님, 김정식, 우리 동경에 있는 조선 YMCA 초대 총무를 맡으셨던, 그리고 아까 송성현 선생님 발표하실 때 언급하셨던 바로 이 고아 송진우 선생을 비롯했던 한국의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이 엘리트들의 집합서고 토론의 장이었던 제1번 한국 YMCA를
주관하셨던 김정식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 여태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 그 3.1운동의 태동의 그러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분만 좀 발표를 해주시죠. 네, 귀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특별히 삼성 김정식에 대한 인데요. 관직 활동과 옥중 기독교 입교 부분은 좀 넘어가서요. 김정식의 기독교 청년운동, 특별히 도쿄에 가서 10년 동안 그 초대 총무로 활동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김정식은 1937년 1월 13일에 별세했는데요. 그때 별세했을 때 조선일보 등의 일간지는 기독교 청년운동의 장로가 영면에 들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의 생애를 YMCA와 함께한 일생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식의 생애 중심에는 YMCA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6년부터 1916년까지 제1번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회 초대 총무로 재임하면서 제1번 한국 YMCA의 기틀을 다진 일은 그의 생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나 또 초기 YMCA 역사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발표문은 초기 제1번 한국 YMCA와 지도력을 김정식의 이력과 활동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자료 41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관직 활동과 옥중 기독교 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식은 1902년에 이제 그 국사범으로 체포되어서 한성감옥소에서 1904년까지 2년 동안 미결수로서 이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김정식의 초기 이력은 자세히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무인 집안 출신이라는 것과 나중에 이제 그 경무청의 경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45쪽 페이지를 보시면 옥중신앙체험입니다. 1902년에서 1904년 동안 국사범으로서 한성감옥서, 이때의 한성감옥서는 지금 가깝습니다. 지금의 현재 위치로 하면 바로 그 지금의 영풍 빌딩, 그 자리가 한성감옥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성감옥서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46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신앙체험,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체험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인이 된 내용을 자기 스스로 자서해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그 후 한밤 고요하고 잠들지 아니할 때에 스스로 이 육신의 불쌍한 지경을 생각하여 전전반측할 때에 예수께서 내 누운 요에 함께 앉으신지라 그 무릎을 붙잡고 하는 말이 나는 육신의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내 불쌍한 사정을 구할 곳이 없으니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친절하시고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형님께 고하옵니다. 내가 전일에 주세에게 심취하고 선조에게 불효함과 처자에게 박정함과 친구에게 교만한 죄가 많고 더욱 나의 사랑하는 딸 eng사의 나이 10세에 미만하고 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라마교당 양육원에 보내었으니 때때로 부모를 부르짖을 생각을 하면 뼈가 저리고 오장이 녹는 듯 하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형님이라고 부르죠. 예. 이 예수 형님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눈에 눈물이 비오듯 벽에를 적시더니 예수께서 손으로 내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되 내 회개함을 내 안하니 너무 서러마라.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때에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음성에 감동하여 자연 마음이 주락하여져서 무슨 큰 짐을 벗은 모양도 같고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도 같으며 혼자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악한 죄인도 없었고 지금 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얻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로다. 차후로는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로 작정하고 세세히 생각하며 전일에 지은 죄로 오늘 이 같은 긍휼을 받기는 진실로 뜻받기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실제로 이제 감옥에서 출업한 후에 이제 남겨놓은 것인데요. 이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건 김정식이 나중에 일본에 가서 10년 동안 초대 총무로 재임할 때에 이 그 김정식의 회심기, 김정식의 기독교에 입교한 회심기가 태극 학보에 수록됩니다. 그래서 태극 학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조선 유학생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있는 김정식의 기독교 청년운동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 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김정식은 이제 연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연동교회 교인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합니다. 국민교육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기독교 청년운동, 그 중에 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와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 활동입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가면 김정식은 1904년 10월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한국인 간사, 이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간사에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수석 간사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총무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1906년 8월에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 설립을 위해서 도일할 때까지 재임하게 되는데요. 그는 관찰사의 명을 거절하면서까지 수석 간사직에 충실했고 또 한성부 경무관으로 재임명되었지만 나는 이 YMCA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경무관 직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김정식은 총무 질레트의 성실한 협조자로서 특히 재정 조달과 체육 프로그램 실행을 도왔는데 1905년 5월 22일에 있었던 대운동회를 주관하고 그 자리에서 체육 활동이 청년회의 목적 사업의 하나임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1905년 5월 달에 열린 이 대운동회는 일반 사회단체가 주최한, 일반 사회단체가 만든 최초의 운동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나 이런 데의 운동회는 있었지만 이 일반 사회단체가 하는 운동회는 이 YMCA가 하는 운동회가 1905년 5월 달의 운동회가 처음 운동회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06년에 그 도쿄 기독교 청년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움직임은 1906년 4월부터 진행됩니다. 50페이지, 자료집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결정 과정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지금 이제 수석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식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고요. 1906년 8월에 김정식을 도쿄로 파송해서 구체적인 설립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김정식은 처음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옛 한국공사관 건물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학생들을 접촉하고 또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5일 간다고 미토시로초에 있는 일본 도쿄, 이 처음에는 일본 도쿄 YMCA 2층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 기독교 청년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초대 총무는 김정식, 그리고 부총무는 한국에서 건너온 최상호, 그 다음에 서기는 장혜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회의 조직은 1907년 8월 이후에 완료되었는데 사사부, 의사부, 종교부, 교육부, 체육부, 친접부, 사천부 이렇게 7개 부서를 두고 회원 제도는 정회원, 중회원, 찬조회원, 특별회원, 소년회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정식의 활동은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식이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6명의 기독교인 유학생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1907년 1월이 되면 성경연구반이 벌써 활성화되어서 50명 이상이 참석하게 되고요. 모일 때마다 입교를 원하는 사람이 매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레트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 김정식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칭찬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이렇게 이제 그 YMCA를 조직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독립적인 회관, 장소를 건물을 갖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이 회관을 신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52페이지 위쪽에 보면 결국은 1914년 9월에 간다고 니시오가와초 이정목 5번지에 2층 규모의
회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이 건축비는 보통 3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그래요. 김정식은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특별히 1912년 3월 30일에서 4월 5일까지 그 출령회라는 거를 처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했던 하령회를 가지고 와가지고 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출령회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이 12년 3월 32일에서 4월 5일에 열렸던 요 출령회에는 이승만을 초청합니다. 이승만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을 초청해서 이 집회를 또 인도하게 하는데요. 이승만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 특별 집회에는 218명의 한국인 학생이 참석했고 크렘 여사와 길렛 여사가 각자 짧은 연설을 했다. 나는 한국 학생들의 기대란 제목의 연설을 했다. 즉석에서 도쿄조선 YMCA 건축기금으로 1362엔 50센이 모금되었다. 오늘 모임에서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 YMCA 본부 국제부에서 2만 엔을 보냈고 다른 기금으로 1056엔, 건물 매매대금 370엔, 수보 50개, 판매금 355엔, 합계 2만 4,970유엔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의 일기에는 이 특별 집회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했지만 유학생들의 반응은 대단해서 집회 장소 밖까지 학생들이 만원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규식 등 양반 출신 유학생들이 이때 기독교 신자가 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 130평 부지에 건평 74평의 회관은 미국 출신의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이 보리스, 윌리엄 보리스가 이 설계를 했는데요. 윌리엄 보리스는 사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이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기독교 관련 건물들을 많이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맡아서 이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림 1에 보시면 도쿄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인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에 간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회관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 윌리엄 보리스가 회관을 또 설계하는 그런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회관에 대해서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 중앙청년회보 15년 2월호에 그 봉헌식을 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고요. 그 건물이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그림 2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신축회관의 구조는 1층에 응접실, 식당, 오락실을 터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1층을 다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무실, 욕실, 취사실, 하인실 등이 있었고 2층에는 침대를 사용하는 기숙사 7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가 유학생들의 중요한 아지트가 되고 나중에 28 독립선언을 할 때 이 기숙사에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김정식이 추진한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유학생들 중심으로 도쿄연합 예수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식은 이제 1908년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한국에서 건너온 정익로라는 사람과 또 여러 명의 학생들과 이 일을 추진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1909년에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1909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이제 그 노회에다가 목사를 파송해 줄 거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사람들은 연합교회를 원했어요. 예, 김정식과 그 다음에 유학생들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를 따지지 말고 연합교회를 결성하자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감리교인이 한 명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조선예수교 장로교회에다가 본국 장로교회에다가 목사 파송을 요청하자 이렇게 해서 1909년 이제 9월에 그 한석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56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김정식과 유학생들의 요청 및 YMCA 관계자들의 호소에 대하여 1909년 9월 3일에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회 노회에서는 한석진 목사를 파송해서 1개월 동안 체류하도록 이렇게 결정해서 그 1910년 3월에 옵니다. 3월에 한석진이 와서 결국은 이제 그 김정식, 조만식, 오순영 이런 사람들은 영수로 세우고 김현수, 장원용, 백남은, 장혜수는 집사로 임명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한석진의 뒤를 이어서는 박영일이 오고 그 뒤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뭐 임종순, 주공삼, 오기선, 이여한, 임종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와서 재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씩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합예수교회라는 명칭은 1912년부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도쿄연합예수교회는 그 청년회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3년까지 그 간토 대지진으로 소실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조선기독교 청년의 회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관이 그대로 교회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도쿄연합예수교회 교인 통계를 제가 밝혀놨는데요. 13년, 14년, 16년 자료가 있어서 밝혀놨는데 대략 전체 교인 수가 180명에서 200명 선을 유지합니다. 1908년에 시작해서 16년까지 한국에서 파송한 담당 목사나 장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도 기독교인 유학생 200명 정도, 기본적으로 180명에서 200명 선을 유지했다라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결국 교회의 영수이자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회 총무인 김정식의 지도력이 당연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은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이 도쿄 사역을 마치고 1916년에 귀국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1915년 5월에 귀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1916년 8월에 귀국했습니다. 윤치호의 일기나 아니면 학지광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김정식의 지도력과 28 독립선언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지광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60페이지입니다. 자료집 60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연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 총무로 있어 힘쓰시던 김정식 씨는 근본에 사임 귀국하셨는데 8월 21일에 동회관에서는 성대한 송별회가 있었다더라. 노체의 건강을 빌고 동해의 더욱 왕성함을 바라는 동시에 청년회는 유학생을 위하여 있는 유학생의 것이라 경고하느라 유학생의 이에 대한 책임이 중대하도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보통 이제 그 뒷부분에 청년회는 유학생을 위하여 있는 유학생의 것이라 경고하노라 이 부분을 보통 해석하기를 이걸 이제 이 학지광의 편집지인의 기대와 생각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김정식의 생각이었어요. 김정식이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송별회에서 장덕수가 이제 회원을 대표해서 송별사를 하고 김정식이 답사를 했는데 이런 답사를 합니다. 이별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부패한 조선이 일신되는 것인데 그 책임은 실로 유학생 제군들에게 있는 것이다. 장차 조선을 지배할 사람은 실로 제군들이다. 그러나 소수의 애국자가 외친다고 해도 조선인 일반의 사회가 개량되지 않는다면 무익할 것이다. 우리의 근무는 조선인 사회를 개량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제군들은 이 청년회를 근거로 하고 선량한 단체를 만들며 이로써 밝은 장래를 기대하기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에 대한 평가를 보면 61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보면 이 선교사의 평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독실한 하나님 신앙, 당당하고 여유 있는 마음 자세, 기독교적인 생활 태도는 학생들에게 종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식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개방적인 기독교인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유영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활달무계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기상이 활달하고 사고가 편협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0년대가 되면 벌써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부영세대는 고리타분하다 이런 세대론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좀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식은 그 청년들이 비판하는 부영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의 그 10년 후에 1916년 8월에 이 총무직을 사임한 것은 청년 세대를 위한 이 청년회가 진정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청년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스스로 용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식이 10년 동안 총무로 재임하면서 펼친 기독교 청년운동의 결실과 지도력이 그의 퇴임과 함께 사라졌느냐 하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1919년 28 독립선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16년 8월에 귀국한 김정식과 1919년 28 독립선언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김정식이 심혈을 기울여 건립한 청년의 회관을 중심에 놓고 보면 28 독립선언을 바라보면 28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과 운동이 모두 회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회관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 조선기독교회 회관은 유학생, 유학단체, 연합예수교회를 아우르는 종합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8 독립선언서가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의 회관에서 낭독된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28 독립선언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청년의 회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김정식이 초대 총무로 10년 동안 재임하면서 구축한 조선기독교 청년회라는 단체, 즉 네트워크, 그리고 회관이라는 공간, 청년의 회원과 연합예수교회의 교인이라는 인적 토대 등이 28 독립선언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식이 구축해 놓은 기독교 청년운동의 기초에 위해서 1919년 28 독립선언이 실행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김정식의 생애와 또 기독교 청년운동은 계속해서 재평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김정식에 대해서 그 YMCA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거론이 됐는데, 사실은 김정식과 서울 그 동경에 있는 동경 서울 YMCA에 대해서 이렇게 그 차근차근하게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연구 논문이 사실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이게 우수한 논문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그 YMCA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창립의 정신, 아까 그 저항 윤초를 통해서 YMCA가 그 창립을 통해서 한국인의 의식을 바꿔놓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송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YMCA 3.1운동은 한국을 바꿔놓은 그런 거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출발은 사실은 YMCA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아 송진우, 그리고 고아 송진우도 그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붙잡은 것이고, 이런 그 고아 송진우 선생님과 YMCA 관계, 이 정치 사상을 공유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 그 용어가 YMCA에서 1930년대에 나온 용어인데, 그 용어를 채택해서 고아 송진우가 한민당이 해방이 되고 한민당 소속 총무로 활동을 하실 때,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YMCA에서 나온 이 정치 사상, 경제 사상을 그 한민당의 정강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이게 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확장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박찬욱 교수님, 서울대학교 전 그 총장 대리, 실제로는 총장이셨던 박찬욱 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박찬욱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 하나를 논문을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그것에 응할 테니까 그 교수님께서는 YMCA 이 논문을 좀 YMCA에서 발표를 해달라 그러셔서 이거 부지런히 써 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굉장히 애쓰셨는데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치학에서도 전공이 한국 현대 정치사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글에서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 송상영 회장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글은 그 말씀하신 거에 부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글에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어가 고아 송진우, 그 다음에 YMCA 운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게 세 개가 주제어인데, 제 작업은
이 세계 주제어의 연관성을 찾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하 송진우는 그 당대의 진보적인 자유민주자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상은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그 제 글에 뭐 인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하께서 쓰신 글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신문사 사설 같은 게 많죠. 그걸 보면은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 유학 시절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학지왕이라고 하는 그 유학생 기관지에 그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상 개혁론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글은 읽어보면은 이제 그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정치적 평등, 그 기회균등 이런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이죠. 그게 이제 그 사상개혁론의 그 우선 그 첫 번째부터 주장하시는 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공교를 타표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향교라든가 공자 사당이 전국에 질비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놀랄 것은 고하 이분은 4살 때부터 한문 공부하시고 스승이 위종척사 뭐 의병장이셨던 기사면 선생이시고 뭐 아주 굉장히 그 한학과 그 다음에 이 조선 사대부가 중시하던 성령에 심취하시던 분인데 그 유학을 통해서 서구 사상으로 대전환을 하시면서 이런 사상개혁론을 쓰면은 이제 이런 그 공교타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당히 그 시대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문벌 중심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제연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1운동을 이제 뭐 그 기획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발표자들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일 그 25년에 이제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아주 긴 사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글 가운데 이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고하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점이 바로 민족주의적 또 자유민주적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이론은 이 조선민중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스스로 주인되는 민주국가를 세우겠다는 자각에서 아래로부터 분출한 혁신운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시각이 제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21년 3월에 청년이라는 잡지 이때 바로 이것이 이제 이때 여기 그 중앙 YMCA하고 그때 YMC 연합회가 생겨가지고 두 기관의 기관지로서 나오던 청년지에 그 당시 이제 두 기관의 창간호식으로 나온 것이 21년 3월에 나오는 데 보면 남녀 교제에 대해서 짤막한 의견을 발표하십니다. 그 견해를 보면 바로 이 자유민주적인 입장에서 남녀 교제를 긍정하는데 그리고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자율적인 결단을 통해서 양성을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와 문화가 발전을 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여러분 잘 아시면은 이제 4월 1일 날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는데 당시에 고하 선생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창간 준비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록한 다음에 동아일보사의 주식회사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가 되는데 주식회사로서는 초대 사장입니다. 동아일보사는 이제 3대 사장인데 그 사장에 취임하면서 이 동아일보가 지향하는 그 민주주의를 다시 재차 강조하시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어느 특정 기관, 특정 그 집단의 기구가 아니고 동아일보는 2천만 민중의 공의공론을 표현하는 기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21년서부터 결국
19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동아일보에 언론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아일보를 발간을 하고 동아일보를 경영하는 것이 일제 강점기에서는 문화 이름으로 전개된 민족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 활동이다. 또 3.1운동 이후에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한 희생을 피하려 합법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에 나온 그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설에 강조하는 것은 자유생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 민족의 주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하의 저작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심화된 그 면모를 잘 보여주는 글이 자유권과 생존권이라고 하는 아주 명논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아일보 사설로 나왔다가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 1932년 4월에 나오는데요. 그 글에 보면은 그 개성을 발휘하는 이 자유의 고귀함을 예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고양하려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밖 외부로부터 강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속적 의미에서 자유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 적적 의미의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자유를 고양하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생존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생존권이라는 거는 오늘날 뭐 생활권적 기본권이나 또 사회권 뭐 이런 말로 이제 헌법하는 양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자유권과 생존권이라고 하는 건 불가분이고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그냥 놔두면 무절제한 사욕, 그 다음에 무제한의 사유재산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빈부 심화, 차이를 심화시키는 뭐 그런 병폐들이 많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물질주의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유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정권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평등도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러시아 혁명은 경제적 평등을 내세우고서 혁명을 한 것인데 그것은 자유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존권 운동보다는 우회주의적, 그 합법적 방식인 그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그런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20년대 말에 이제 글 쓴 그 조선지왕이라는 글에 발표하신 글에 보면 이제 우리 농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근간이 우리는 농업이고 80% 이상이 농민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30년대 가면 거의 반이 소작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폐한 민생을 직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쓰신 글의 요점은 소작인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소작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주는 이 가렴주구를 통해서 민생을 피폐하게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 돼서 결국 45년 9월에 한국민주당이 창당되었을 때 이 강령과 정책에 여러 측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이 한민당의 실질적인 당수 수석 총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이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 창당 작업과 이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45년 12월에 가면 이제 돌아가시기 뭐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한민당의 정견을 당수가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와 결국은 이제 그 민생 문제에 대한 강조죠. 민주의 정치를 수립해야 된다.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인데 지금 아까 김명국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민주주의 플러스 경제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쟁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점 자본을 제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자본, 또 국가의 기관 산업 이런 것은 국영화 내지 공영. 그리고 이제 이 농촌의 이 토지 정책은 경제화 의존 원칙에 맞춰서 일본인 소유 토지는 몰수하고 조선인 토지는 조지의 경우에도 토지 제한을 소유 제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생활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이제 이런 틀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고아와 YMC를 비롯한 기독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아는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입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친화적인 분이었고, 그리고 이 고아의 그 YMC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 이거에 비추어서 고아하고 YMC는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도적인 인물인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김종식, 유옥겸, 백관수, 뭐 장덕수, 조병옥 이런 분들하고 가까웠고, 개인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민주운동에 같이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YMC를 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MC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동역자로서의 고하, 그걸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하의 이 진보적 자유주의는, 물론 여기에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이런 입장에는 바로 이상재, 이승만, 장덕수 등의 이제 YMC 그 흥업구락부 계열의 신학적 입장이 거기 상통되는 거고, 그것과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부적 인간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다 평등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동료 인간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사명이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구원이 돼서 구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회복음주의와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결국 공평한 경제적 분배가 기독교의 정의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사상이 결국은 그 고하의 진보적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다 시간 되면 이제 마칠 텐데요. 아까 강조했습니다만은 고하는 16세까지는 성리학에 심취했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 그 유학 직전까지는 개화사상이나 기독교 교회나 신학문이나 이런 거하고 본격적으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을 알아야 적을 친다, 그런 깨달음 때문에 인천 김성수, 그 다음에 근천 백관수 선생이랑 유학을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해서, 일본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이지 다음에 이제 다이쇼 시대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서구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조선이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를 염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유학생들이 모이는 공간,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YMC 김정수 선생이랑 이제 YMC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YMC라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 학생들이 뭐 예배 보고 뭐 친교하고 뭐 그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식민지 시대에 영사관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거기서 관리하고, 유학생들이 거기 만나서 친교도 할 거고, 거기서 또 사자후를 토하면서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 일하고, 뭐 그런 어떤 그 터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경의 그 조선 YMC는 조선 유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학습하는 그런 그 터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하도 이제 유학생 친목회 활동들 하고 하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이제 발전을 보면, 우선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하는데, 자유주의가 처음에 이제 존 로크라든가 아담 스미스 때는 이 제한 정부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였는데 이 자유주의가 그 진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병폐가 발생하니까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입하지 않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인간답게 자기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국가가 사회가 그런 조건을 마련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는 아까 말한 그 제한정보론을 이펀주의는 그대로 가고 정치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뭐 수종자본주의라든가 뭐 진보적 자유라든가 뭐 사회적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복지적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진보된 의미의 자유주의를 고아 선생이 배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교양과 재산이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19세기 후반서부터 점차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평등 선거권,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대중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나 선거나 의회와 같은 그런 제도가 작동하는 그런 그 대의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내재적으로 좀 갈등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가 되면 서구에서는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배우고 수용한 것이 이제 고아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3.1운동 기획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YMCA 학관 출신이 송계백 통해서 이렇게 되고, 뭐 3.1운동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함재봉 선생 할아버지는 모르셨지만 송암 선생도 그랬지만 고아 선생도 결국은 33인의 이름은 안 알렸지만 결국은 이 운동하는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천도교를 묶고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데 큰 공로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고아 선생이 이제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셔서 고향 담양에 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학교 설립기금 모금을 하다가 또 다시 그해 겨울에 또 한 3개월 또 감금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제 민주운동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921년부터 동아일보가 이제 40년에 이제 최종으로 폐간이 되고 다시 이제 45년 12월 1일 기해서 중간이 됐는데, 이 동아일보하고 이제 뭐 고하가 없다면 동아일보를 얘기할 수가 없는 사장, 주필, 뭐 고문 이러면서 이제 언론 활동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언론 활동 동안에 YMCA의 관계라는 건 이건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YMC 운동하고 동아일보가 벌이는 운동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신흥우, 또 이승훈, 조만식, 이감성, 그 이전에 뭐 이상재 뭐 이런 분들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교류뿐만 아니라 같이 동지로서 활동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이미 간도 대진 이후에 동경 YMC 건물 복구에 애를 쓰신 거, 뭐 그것도 여기 아까 말씀이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YMC 국제 활동, 그러니까 1925년에 제1차 태평양이라든가 29년에 제3차 범태평양에 이 기독교 인사, 이 YMC 인사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셔서 갔다 오셔가지고 쓴 사설이 세계대세와 조선인의 장래라고 하는 무려 15회의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겁니다. 여기에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여러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 논설에서 보면은 그때 이제 1920년대니까 세계 양차대전의 전간기라 그러죠. 그때 이미 미소 대결을 예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은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남봉 행세를 하는 정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범국이다. 결국은 이렇게 미소 갈등이 있을 때 한국이 러시아식으로 가느냐, 소비에트 러시아식으로 가느냐, 또 미국식으로 가느냐 할 때 결국 미국식으로 가는 쪽에 대한 그 진로에 대한 그런 걸 시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또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은 그 건국 활동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 고아는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와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신간의 때도 그랬고 이제 그동안 민족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들하고는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공산주의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반공 노선이 이제 건국 활동에도 분명했던 거죠. 결국 여인형의 건준 참여를 거절한 것도 건준 이거는 곧 인공으로 변전돼야 인민공화국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에 휘둘리는 그런 여운형 그런 모습을 예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반탁 신중론 이런 문제도 결국 이런 반공 노선인데 이 반공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하의 신념, 그다음에 고하의 인생과 역사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고하의 판단력 이것이 반영이 돼서 결국 반공 노선을 명확히 한 겁니다. 벌써 아까 말씀드린 그 태평양회의 때 1925년에 우남을 만납니다. 사실 이승만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리신 그 특별 집회 동경에서의 1912년 4월 때 우남이 이제 학위 마치고 와서 YMCA에서 학생부 간사하다가 하령회 때 그 학생 지도했는데 그게 이제 데라우치가 뭐 총독을 갖다가 뭐 암살한다고 하는 그 조작된 배고인 사건 가지고 윤치호가 구금이 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2차 망명을 할 때 동경을 들려갔을 때 우남이 동경을 들어갔어요. 그때 처음 이승만하고 만나고 조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하와이에 걸린 이 제1회 태평양 회의 때 또 우남을 만납니다. 그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결국 뭐 그동안에 연락을 있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결국 우남 노선하고 고하 노선이 합치됐기 때문에 결국 우남하고 같이 이제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로서의 특성입니다. 이제 막스 웨버라고 하는 그 대단한 걸출한 사회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막스 웨버가 뮌헨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것인데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 다닐 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쩔쩔매고 읽었습니다만 독일어로 소명으로서 정치를 읽었을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명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치가로서의 특질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통찰력, 그 다음에 열정,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하의 활동을 통해서 이 막스 웨버가 강조했던 그런 세 가지 지도자들 교서를 제가 읽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첫 번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해안이나 선견지명이나 신중한 판단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한민족의 장래에 대한 해안,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해안 통찰력을 가졌던 것,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져오게 된 그러한 기반이 됐던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영 목사가 청년 강원영 목사가 바로 경교장에서 벌렸던 신탁 통치에 대한 토론 때 고하를 처음 보면서 고하가 반탁 신중론을 갖다가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연한 모습, 이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회고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하의 열정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민족운동을 하면서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는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것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책임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제 제가 뭐 길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걸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런 거 아까 막스 웨버 세 가지 말고도 포용력입니다. 고아는 상당히 특출난 분이, 이게 특출난 게 뭐냐면 이분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제 한민당의 그 초기에 모였던 인재들이나 또 한민당의 이 그 정강 정책, 이것이 바로 이분의 포용력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재를 두루 받아들이고 적재적소 배척하고, 그 다음에 한민당 조직은 양반이 당수였지만은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힘이라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모이면 안 돼요. 이거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공산주의하고는 선을 거셨지만, 그 공산주의자에 대한에서는 인간적인 포용하셨어요. 박헌영, 홍명이, 김약수 다 동아일보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당 초기에는 그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고아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민족주의자지만 그 김병로 씨 같은 분도, 김병 선생도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강 정책이 좀 보수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민당의 성격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좀 세상이 조금 더 달라졌고 좋아졌을 텐데, 아무튼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인생관을 보면은 동아일보 때 사원에 대한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우의 그 신조라는 게 뭐냐, 신의입니다. 신의. 그러니까 언론이나 학교나 이제 중학교 같이 훌륭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은 귀한데, 고아 말씀은 이겁니다. 그 재조가 신의를 배경하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내가 교우할 때의 신조는 오직 신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포용력을 발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YMCA, 그 고아 입장에서 YMCA를 봤지만 또 YMCA 입장에서 보면 YMCA 활동이 YMCA나 혹은 기독교 내부로 굳힌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그 당시에 동아일보라고 하는, 그리고 YMCA 출신들은 조선일보에 많이 가 계셨거든요. 월남기 상정 선생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지성사회에 YMCA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 박찬욱 교수님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세미나 참석할 때 길어야 3시간인데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내가 우리 YMCA 직원들 대단하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120년사를 맞아야 하면서 우리 YMCA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 지휘하고 지향하고 지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우리 YMCA 그 회관 바로 앞에 이곳은 3.1운동 발상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비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YMCA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가 YMCA를 통해서 3.1운동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거든요. 그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김정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일 교수님, 주어진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먼저 120주년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3.1운동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인물에 대한 연구를 좀 부탁은 좀 받았는데, 제가 지금 그 함태영 목사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한번 YMCA하고 함태영 목사님과의 관계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YMCA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중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3.1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1운동에서 YMCA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장규식 박사님이 썼던 그 학생 YMCA 운동,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하고 몇 가지 외에는 3.1운동에서 YMCA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서울 YMCA 100년사에서도 민경배 선생님이 쓰실 때 3.1운동에 관련된 분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좀 역할이 좀 축소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3.1운동과 관련해서 볼 때 3.1운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그 제국주의 그룹이라든가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인 서양의 근대 국가라든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의와 인도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정신을,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민족 정신의 어떤 출발점, 지향점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3.1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그 앤서니 스미스나 한스 콘의 그 민족주의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민족주의의 출발점이 대중들이 민족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3.1운동이 대중적인 민족의식이 고양되었던 사건으로 민족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운동 이후에 나타났던 한국 사람들의 국가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국가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3.1운동은 민족사 안에서도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근대화를 이야기할 때 분기점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3.1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3.1운동에서 우리가 다룰 때 대부분이 언제까지를 다루느냐면 3.1운동이 준비하면서부터 3월 1일날 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다루거든요. 근데 YMCA 활동은 YMCA 역할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그 거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달여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3.1운동 전 과정에 3.1운동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룹들이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3.1운동 YMCA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YMCA가 그동안에 3.1운동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하면, YMCA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은 YMCA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운동이라든가 그 당시 사회단체로서의 역사를 좀 망각하고, 오히려 YMCA가 갖고 있는 사상적인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운동의 중요한 전국적인 거점이 되었던 학생 YMCA 운동을 자꾸 YMCA 본부하고 떼어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장규식 선생님도 학생 YMCA하고 YMCA를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떼어서 보거든요. 그랬을 때 YMCA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YMCA가 많은 분들이 YMCA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어져 있는 활동처럼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1월 말에 그 28 독립선언,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동경 YMCA의 그 28 독립선언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지고, 송계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28 독립선언의 이야기를 1월 말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1월 23일경에 고아 송지효 선생을 만나거나, 그리고 현상윤 선생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박희도 YMCA 회우부 간사였던 박희도 선생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3.1운동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동경에서 있는 것처럼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양되어졌고, 그리고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하고 최린 선생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아 송진우 선생하고 현상윤 선생님하고 손병희, 최린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민족대표자를 누구로 할 건가.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좌홍 윤치호 선생이었었고요. 윤치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는 3.1운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1918년에 발표되었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그 민족 자결주의는 강대국의 논리지,
이 식민지 약소국들의 해방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국제적인 질서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좌우 윤치호 선생은 이 운동이 만약에 일어나게 됐을 때 오게 되는 청년들의 희생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민족 대표로서의 성명을 좀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YMCA가 거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때 이미 그 바키도의 증언에 의하면 1월 25일 날 대관원이라고 하는 요리집에서 학생 YMCA의 주역들이었던 각 전문학교의 회원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별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기도 선생이 당시에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YMCA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YMCA의 당시에 그 대부분의 회원들이 학생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YMCA가 공식적으로 살머리운동에 공식적이긴 아니지만 YMCA가 참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1운동은 사실은 그리고 나서 2월 11일이 되어서야 천도교하고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이승훈이 처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자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각자 이 3.1운동의 거사라고 하는 것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21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모집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평양에 있었던 선천에 있었던 이승훈과 서울의 기독교권이 처음으로 만나서 이 운동에 대한 동력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준비된 게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에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해서 어떻게 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운동 방식은 어떤 거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채택할 것인지가 24일날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25일날 기미독립선언서가 처음으로 읽혀지게 되고요. 26일날 회람되어지고 27일날 인장을 찍게 되고 28일날 인쇄돼서 배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27일날 저녁에 인쇄가 돼서 28일날 배포가 되고 3월 1일날 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어떤 조직적이고 어떤 그 치밀하게 준비되어지는 운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3월 1일날 거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끔 이게 이끌어진 데에는 제가 볼 때 YMCA의 역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민족대표 일원에 들어가 있는 저는 오늘 이제 세 분을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민족대표 안에 들어가 있는 33인이지만 그 넓게는 48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민족대표 16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YMCA하고 관계된 인원들이었습니다. 이필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간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양천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910년도부터 시작되었던 YMCA 하령회 주 강사로 역임했던 분이고요. 최성모나 함태영 선생 같은 경우도 YMCA와 계속 함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세브란스 YMCA의 지도 목사였고 지도 교육자였고 그리고 박희도는 회우부 간사였고 이갑성 같은 경우도 세브란스 의전에 YMCA 간부를 역임했다가 세브란스 병원의 제약 주무로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YMCA 인물들로 채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대표 일원으로 특히 함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계의 감리교와 장로교, 교파로 나눠져 있는 기독교 또한 기독교 내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룹이냐면 이 정치적인 운동 가운데 기독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정치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하는 것은 복음주의 신앙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3.1운동에는 같이 참여하거든요. 이 두 그룹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설득했던 인물이 누군지를 신문조서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함태영 목사님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기독교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감리교하고 학생 YMCA를 이 3.1운동과 연결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박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회우부 간사였던 박희도가 1월 25일에 이미 학생 YMCA 차원에서 28 독립선언과 같은 독립운동을 원래 주도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가 이 천도교와 기독교 그다음에 기독교가 연합되어져 있는 불교계가 연합되어지고 있는 이 운동에 학생 YMCA를 참여시키기로
이끈 인물이 바로 박희도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을 직접 설득했던 인물이 이갑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기독교나 천도교 같은 경우는 그 교령이었던 손병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지, 그 동원이 가능했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전국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교 장로의 총회라든가 감리교 내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이 나타났던 것도 아니었고, 이들의 참여는 거의 다 개인적인 참여였고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서 천도교가 기독교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동기를 찾아보면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천도교와 기독교라고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찾다 보니까 그럼 학생 YMCA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월 1일 운동하고 3월 5일 집회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집회의 분기점이었었는데요.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학생 YMCA 그룹인데, 이 학생 YMCA 그룹이 그러면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거냐? 그렇지 않고요. 학생 YMCA가 이미 전국 조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 운동이 조직적이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학생 YMCA 운동인데, 이 학생 YMCA 운동이 1910년부터 하령회라고 하는 여름마다 개최되어지는 수련회 같은 영적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사회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이 아니고요. 아주 전형적인 복음주의 운동으로 교회의 부흥회 같은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전국에 있는 학생 YMCA가 조직되어져 있지 않았던 일반 기독교 사립학교의 학교들까지도 이 하령회의 대표단을 보내서 이 하령회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하령회에 참석했던 학교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거점지가 이 하령회에 참석했던 학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령회라고 하는 전국 조직, 그리고 하령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갖게 되었던 영적인 기독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령회가 왜 중요하냐면, 장규식 선생님도 그 본인의 논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무단 통치 기간에는 전국적인 집회라든가 전국적인 어떤 운동 자체가 불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YMCA라고 하는 이 그 단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 하령회만큼은 전국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가 교회의 부흥회를 허락했던 것처럼 이 YMCA 안에 일어났던 이 하령회를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수가 있었고, 전국적인 조직이 단순히 서울에서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숭실대에서도 집회가 있었고요. 서울에서도 집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다니면서 전국적인 단위의 집회가 있었고, 이들이 3.1운동 때 이 거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기미독립선언서와 청원서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 독립선언서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설득하고 교회와 일반인들에게 이 독립운동의 당위성, 그리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릴 수 있었던 조직은 YMCA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YMCA는 제가 보니까 28 독립선언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YMCA 내부에서 3.1운동을 크게 행사를 치르지 않는 것에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YMCA에 있어서는 YMCA가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YMCA가 3.1운동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YMCA에게서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YMCA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3.1운동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기미독립선언서의 두 가지 사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천주교 그룹 말고 이야기하고 있는 두 그룹이 교회와 YMCA인데, 교회와 YMCA가 그러면 이 정치적인 운동에 왜 관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그 한국 기독교나 YMCA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게 신석구 목사님 같은 아주 복음주의자, 정치 운동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신석구 목사님 같은 경우가 3.1운동에 참여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김원벽이라든가 한의건이라든가 학생아위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참여했던 동기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땅을 찾는 것,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국가 건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학생아위에 참여했던, 3.1운동에 참여했던 YMCA 인사들과 학생 YMCA 인원들이 공통적으로 신문조서라든가 이런 곳에 고백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MCA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3.1운동에 드러났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이 땅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의와 인도의 자유와 정의, 인도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어떤 운동으로 나타나냐면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한태영 선생님에게서도 한태영 목사님이나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나 그 기독교계 인사들 박희도라든가 그리고 학생아이였던 김원벽이라든가 한의건의 신문조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정신이 바로 비폭력 무저항, 자유와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분이 4월 4일 날 잡혀 들어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이 운동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적을 대항해서 하는 저항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이라고 보았고, 그 정신은 YMCA의 정신을 이끌었던 월남 이상재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 자유와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 그 당시 학생 YMCA뿐만 아니라 YMC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3.1운동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3.1운동을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YMCA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 그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신으로 승화되어져 나왔다고 보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YMCA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첫 번째는 YMCA 정신이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하령회를 통해서 나왔던 영적인 고향에 있거든요. 영적인 것을 함유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복음의 정신이 사회로 흘러들어가는, 확장시켜 나가는데 YMCA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YMCA의 정신을 보편적으로 일반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지금의 YMCA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복음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보편적 가치들을 사회에 스며들게 만드느냐가 YMCA 운동의 열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3.1운동을 주제로 해서 YMCA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문이 없었는데, 김정일 박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플라와에서 질문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은 여기서 저희들은
용지에다 쓰지 않으면 질문을 안 받기로 했는데 그 한 분만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 이상만 장관님 그 질문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가 있으시면 마이크를 좀 드리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들리시죠? 네. 오늘 제 일생일 때 가장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여기 YMCA 설립 정치와 지도력 민족운동이라고 했는데 말을 바꾸면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와 지도력 민족운동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국 좌장께서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송상현 선생도 저 YMCA 명예회원이 된 것도 그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높은 평가를 제가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마지막 글자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토론에서 문화운동도 YMCA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그 문화운동에서 이 고아 선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의 인도의 타고를 꼬셔가지고 동광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한 것이 고아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창내를 세계의 등불이 되는 이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섞여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조금 송상현 선생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박찬욱 선생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에 언급이 있거든요. 그 87페이지, 80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이게 글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제대로 다 커버를 못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분 호가 극웅이 누구냐 최승만 그 당시 이제 동경 YMCA 우리 한국 YMCA에 이제 총무를 맡으셨던 분인데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고아 선생이 이제 뭐 기부금 낼 사람들 소개해주고 연락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많이 좀 모금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 1929년에 이제 그 타고르는 인도의 독립투사하고 시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29년 3월에 그 타고르가 일본에 들렀대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고아 선생은 좀 이쪽으로 조선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잘 안 됐고 대신에 이제 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최승만에게 부탁을 해서 조선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 읊은 시 한 수를 받아서 동아일보에 그해 1929년 4월 3일에 동아일보가 이제 게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인구에 해제하던 그런 시가 됐습니다. 네. 간략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 일대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그 논문을 보시면 그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오늘의 주제는 YMCA입니다. YMCA 정체와 YMCA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실천 운동입니다. 그 1903년 10월 28일 날 YMCA가 세워지고요.
6년 6월 23일 날 학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5일 날 동경에 있는 조선 YMCA가 세워지고요.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이 세워지고 나오고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됩니다. 곧 YMCA 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송상현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기조 강연, 대개 기조 강연을 하신 분들이 기조 강연만 하시고 가시는데 선생님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주신 대로 사실은 여기 오셔서 회원가입을 그냥 부탁을 드렸더니 맨 처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3만 원짜리. 근데 평생 회원을 150만 원을 내놓으시고 평생 회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드렸던 배지를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배지를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도 YMCA의 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학자들로서도 후학들로서도 굉장히 대단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인복 이사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기태 회장님 열심히 메모하시고 열심히 잘 듣는데 역대 회장님들 중에서 조기태 회장님만큼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회장은 근래에 되게 드물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YMCA 역사연구회 회원들 와주셔서 감사하시고 이상만 장관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직원들, 간사들 그리고 YMCA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우리들 속에 깊이 새겨져서 YMCA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리고 행동의 모양대로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의 주제는 YMCA 정체성과 문화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YMCA에 대한 자부심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